찬 기운이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밤새 꽁꽁 닫아둔 방문 덕에 방 안 공기는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죠. 저는 꼭두 새벽부터 눈이 떠져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는 아직 한밤중인 듯 짙은 남색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벌써 먼동이 트는 하늘처럼 기대감으로 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제 귀한 아들, 준호네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꼬박 5시간의 여정. 누군가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느냐고 혀를 내두르지만 자식과 금쪽 같은 손주를 보러 가는 길에 그 정도 시간이 대수겠어요. 오히려 가는 내내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을 오롯이 품을 수 있으니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이고 삭신이야.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 미리 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려둔 쌀을 조심스럽게 씻어 밥솥에 안치고 가장 먼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래기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볕 좋은 날 정성껏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푹 삶아 된장을 풀고 고소한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벌써부터 아들이 뜨끈한 국물에 밥을 푹푹 말아 어머니, 역시 이 맛이에요. 하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낼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면 밥 2그릇은 거뜬하지, 암. 혼잣말을 하며 국이 뭉근하게 끓도록 약한 불에 올려두고 다음으로는 며느리 지은이를 위한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아무래도 평생을 도시에서 자란 아이라 그런지 제가 해주는 투박한 나물 반찬보다는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돋우는 장아찌 종류를 참 좋아했어요. 언젠가 무심코 어머니, 저번에 주신 장아찌 참 맛있었어요. 했던 그 한마디를 잊지 않고 있었죠. 몇 주 전부터 읍내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하고 단단한 해냥파를 골라와 간장과 식초, 설탕을 제가 알아낸 황금 비율로 섞어 정성껏 담가두었답니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오이 장아찌도 빠질 수 없죠. 잘 익은 장아찌를 보기 좋게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 있으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반찬통을 열어본 지은이가 어머니, 제 생각해서 이것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박한 기대를 품으면서요. 물론 하나뿐인 손주 녀석을 위한 간식도 빼놓을 수는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과자나 사탕 같은 걸 더 좋아한다지만 그래도 할머니 손으로 직접 만든 간식에 담긴 정성만 하겠어요.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익반죽해서 동글동글 예쁘게 빚어 깨끗한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낸 뒤 달콤한 조청을 듬뿍 바른 찹쌀 도넛은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표 간식이랍니다. 혹여나 가는 동안 눅눅해지거나 서로 들러붙을까 싶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종이 포일을 깔아 상자에 담았어요.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니 어느새 부엌 한쪽이 제가 싸들고 갈 짐으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뜨거운 시래기국은 식으면 제 맛이 아니니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에 따로 담고 각종 나물과 장아찌, 찹쌀 도넛까지 보자기에 싸고 보자기에 또 싸니 커다란 꾸러미가 3개나 되더군요.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달아빠진 어깨가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조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갈까 걱정하는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침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동네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 위에서 묵직한 짐의 무게 때문에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골라야 했어요. 그때마다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의 무게, 행복의 무게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내려 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가 아직 제 무릎에 앉을 만큼 작았던 시절에는 기차 타는 걸 어찌나 좋아했는지, 그때 함께 창밖을 보며 깔깔 웃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아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익숙한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어디세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응, 나 거의 다 와간다. 너는 어디쯤이냐? 회사 끝났어? 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오전에 급한 일이 터져서 아직 회사에 발이 묶여 있어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날아갈게요. 지은이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아니, 너한테 먼저 했다. 전화해보마. 저는 괜찮다고 세상에 자식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며 일부터 잘 마무리하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바쁜 아들을 이해 못할 제가 아니에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꽤 오래도록 울렸어요. 받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뚝 끊기는 소리와 함께 잠이 한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나다. 시험이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쯤이세요? 응. 이제 너희 아파트 단지 앞 정류장에 내렸어. 금방 올라갈게. 아,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다 깬 목소리라 그런 건지, 원래 목소리 톤이 그런 건지, 반가운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피곤한가 보지. 어린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밤낮으로 힘들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고쳐들고 아들 내외가 사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층수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며 두근거렸어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곳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비키며 들어오라는 손짓만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를 향한 반가운 미소나 오시느라 힘드셨죠 하는 따뜻한 인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식어서 기름이 밴 피자 냄새와 정체 모를 시큼한 소스 냄새였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다 먹고 난 배달 음식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제가 들어오든 말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동안 품어왔던 설렘과 제 양손에 들려있던 행복의 무게는 그 아파트의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에 쓱 문지르고 저는 끙 소리를 내며 들고 온 짐들을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제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바닥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 돌려 부엌 쪽을 흘깃 쳐다볼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깜깜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왔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저럴 수는 없는 법이죠.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짐 이리 주세요. 어머나, 이걸 다 어떻게 싸우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뭐라도 챙겨드릴게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세상 만사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그냥 두세요. 제가 이따가 치울게요. 그 말이 어찌나 서슬퍼런 칼날처럼 들리는지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오느라 아침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였던 터라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시장기가 확 돌았어요. 늙은이의 염치고 뭐고 배가 고프니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혹시 밥 남은 것 좀 있니? 내가 아침을 걸러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닌 노골적인 귀찮음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아, 저희는 방금 피자 시켜 먹어서요. 아마 밥솥에 밥이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밥솥이 있는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5시간이나 걸려 굶주린 채로 왔는데 밥 한 끼는커녕 밥이 있는지 없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에 서운함을 넘어 처절하고 비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의 며느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며느리만 유독 저렇게 정이 없는 것인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왔죠. 손주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제 키만 한 손주 녀석은 커다란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정신없이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와 함께 요란한 총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할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등 뒤에 한참을 서 있었는데도 녀석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더군요. 제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헤드셋을 한쪽만 대충 벗으며 건성으로 묻는 손주의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수야, 할머니 오셨잖아. 제대로 일어나서 인사드려야지. 그 꾸짖음에 손주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다시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손주 주려고 밤새 만든 찹쌀 도넛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으면서 해. 아, 네. 고맙습니다. 그냥 거기 책상 위에 두세요. 녀석은 상자를 받지도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달콤한 조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만 손주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자가 유난히 무겁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가 찬장에 있던 유리컵을 꺼내 냉수 한 잔을 따라 마시는 것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물이 텅 빈 속으로 흘러들어가자 위장이 아릿하게 쓰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스마트폰을 보며 키득거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얄밉게 들리는지
당장이라도 그 앞에 음식 꾸러미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깟 밥 한 번 얻어먹으려고 이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하고 온 줄 아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속 좁고 유난 떠는 시어머니 취급만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드디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피곤에 절어있던 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럼 마중 나갔을 텐데. 아까 너랑 통화했잖냐. 됐다. 일하는 사람이 뭘. 아, 맞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아들의 그 당연한 물음에 며느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여보, 내가 어머니 식사 챙겨드린다는 걸 깜빡했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얼른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까요? 그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모습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밥이 없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사람이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와서 밥을 차려주겠다니요. 제 속도 모르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당신도 참 어머니 시장하시겠다. 얼른 차려드려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 불편하고 가식적인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됐다, 됐어. 너희 저녁 먹는데 방해될까봐 오는 길에 기차역 앞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말아먹고 왔다.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니 둘 다 신경 쓰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슬쩍 지어 보이더군요. 그 찰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안 된다며 과일이라도 깎아오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나 금이 가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깎아주는 달콤한 사과 몇 조각이 제 허기진 배와 깊게 상처받은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아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부엌에서 부산을 떠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세요. 당연히 주무시고 가셔야죠. 아들이 사과를 깎던 칼을 내려놓고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마치 진심인 것처럼 거들었죠. 그러게요, 어머니. 방도 따뜻하게 데워놨는데 하룻밤 편히 쉬다 가세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진정성 없는 가식적인 호의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집에 혼자 계신 내 아버지도 걱정되고 내일 아침 일찍 노인정에서 중요한 약속도 있어서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얼굴 본 걸로 됐다. 물론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남편 핑계를 대는 것도 있지도 않은 노인정 약속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지 않으면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단 한시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나 완강하게 나서자 아들도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옆에서 며느리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라는 마치 숙제를 해치우는 듯한 의례적인 인사만 건넸어요. 제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들고 온 음식 꾸러미들은
여전히 부엌 식탁 위에 처음 놓았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 꾸러미들이 마치 환영받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마치 도망치듯 쫓겨나듯 그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5시간을 거슬러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어요. 창밖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처 없이 흔들리는 그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서럽게 만들었을까요? 밥 한 끼 안 내어준 며느리의 지독한 무심함이었을까요? 그런 아내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의 답답한 무능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해서였을까요? 아들이 좋아하던 시래기국, 며느리가 좋아하던 장아찌, 손주를 위한 찹쌀 도넛. 그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던 새벽의 제 설렘과 행복이 한순간에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일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눈물로 얼룩진 귀갓길은 유난히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죠.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반기는 이 하나 없는 집의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어요. 그때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펑펑 쏟아지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쏙 들어가는 겁니다. 서러움과 비참함, 외로움이 있던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건 오기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눈치나 보면서 상처받고 살 거냐, 남정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정말 됐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상처받는 늙은이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에 대한 유치하고 치졸한 복수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하며 잃어버렸던 나, 남정임이라는 한 사람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벽을 짚고 일어나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환해지자 제 어두웠던 마음도 함께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바로 그 순간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살아온 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듯 새벽에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읍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평생 자식들 옷, 남편 옷만 사입혔지 저를 위해 백화점에서 무언가를 사본 기억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죠. 막상 번쩍이는 백화점에 들어서니 화려한 옷들과 향수 냄새,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제가 괜히 주눅이 들고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젯밤에 굳은 결심을 되새기며 저는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부인복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어울리는 칙칙한 옷 말고요. 그냥 지금 내가 가장 입고 싶은 옷으로 보여주세요. 얼굴이 좀 환해 보일 만큼 화사한 걸로요. 직원은 제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전문가답게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옷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평생 검은색, 갈색, 회색 옷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눈이 부실 만큼 환한 꽃무늬가 그려진 블라우스와 하늘색 가디건을 입어보았어요.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왠지 모를 자신감이 가슴속에서부터 샘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과감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을 사고 다음으로는 곧장 미용실로 향했죠. 늘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만 다녔던 긴 머리를 우아하게 웨이브가 들어간 세련된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독하게 느껴지고 두피가 따끔거렸지만 거울 속에서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니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아직은 어색한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늘 자식 걱정과 생활고에 수심이 가득했던 초라한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제법 멋을 아는 고운 여사님이 서 있었어요. 비록 세월이 새겨놓은 얼굴의 주름은 감출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지은이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괜찮다. 뭐가 죄송하냐?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반찬들, 오늘 아침에 지은이가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벌써 좀 쉰 것 같아요. 국도 그렇고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희열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싹 다 버려라. 너희도 바쁜데 괜히 짐만 됐구나. 이제 나도 늙어서 그 많은 음식 하는 게 힘에 부친다. 앞으로는 반찬 같은 거 안 할란다. 너희도 시켜 먹는 게 편하지 않니? 제 덤덤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적잖이 당황한 듯 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어서 그렇다, 이 아들아.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에 박혀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동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늘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재미도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죽이던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죠. 구청 1층 로비 게시판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강좌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중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인생 2막, 시니어 모델 교실과 왕초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라는 두 개의 강좌였습니다. 모델이라니 평생 밭일과 살림에 허리 펼 날 없던 제 나이에 가당키나 한 소리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네 글자가 제 잠자고 있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두 강자 모두의 수강 신청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남정임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아주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막을 올리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수십 년을 자식과 남편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온 몸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아차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은 먹었냐, 간밤에 별일 은 없었고 하며 아침 무난 인사를 했을 시간이었죠.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의 세상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신청한 강좌가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산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머리를 매만졌어요. 낯선 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더군요.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멋쩍은 마음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시작된 수업은 왕초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었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와이파이가 뭐고 데이터가 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제 옆자리에 앉은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하고 쩌렁쩌렁하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몇 번 하고 나니 그것도 익숙해지더군요. 제 용기 있는 질문에 다른 어르신들도 덩달아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덕분에 수업 분위기는 아주 활기차졌답니다. 오후에 이어진 시니어 모델 교실은 더 가관이었죠. 강사 선생님은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우리에게 다짜고짜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라더군요. 평생을 반일과 살림의 허리를 구부리고 살아온 제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모두 붙이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아이고,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먼.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강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 자세가 건강의 시작이고 당당함의 첫걸음입니다. 하는 그 말에 저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들 내외 생각이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줘야 하나 내내 자식 걱정을 붙들고 살았을 텐데요. 이제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까, 어떻게 하면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적도 있었죠.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웬일로 며칠 동안 전화가 없으셔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의아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오히려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야 잘 지내지.
이제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다. 예. 네. 바쁘시다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이제 공부 시작했다. 오전에 스마트폰 배우고 오후에는 모델 수업 듣고 아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구나. 지금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다. 바쁘니까 이만 끊자. 아들은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며느리 김지은은 제 연락이 없자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어머니 잘 지내시나 보네. 연락 없는 거 보니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노시나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아니 오히려 반기는 투로 말했을게 셔하죠. 시어머니의 간섭이 사라진 그 고요함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모델 교실에서 만난 경자 씨와 숙자 씨는 저와 마음이 잘 맞았어요. 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뒤 홀로 지내는 분이었고, 숙자 씨는 자식 내외를 살뜰히 챙겨줬건만 결국에는 서운한 소리만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연이 저와 비슷했죠.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등을 토닥여주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임 언니,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내가 기가 막힌 칼국수 집을 아는데. 숙자 씨의 제안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뜨끈한 칼국수에 파전까지 시켜놓고 막걸리를 한 사발씩 나눠 마시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 돛다리를 풀어놓았어요. 자식들에게 받은 서러움, 홀로 된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까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하자 아들 내외의 빈자리는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 인스턴트 라면의 향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아내 김지은은 요리에 소질도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부엌은 그저 배달 온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거나 다 먹은 용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거실에는 언제나 다 먹고 난 플라스틱 용기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늘 넘치기 일쑤였습니다. 따뜻한 집밥을 먹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차갑게 식은 족발을 씹으며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풍겨오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시험을 망쳐 속상해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뚝딱 만들어주시던 달콤 짭짤한 떡볶이. 그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문득 얼마 전 외면했던 어머니의 반찬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시래기국, 양파 장아찌, 아삭한 오이지. 그 맛깔스러운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울 수 있을 텐데. 지은아, 우리 내일은 뭐라도 좀 해 먹을까? 매일 시켜 먹는 것도 이제 질린다. 준호의 말에 지은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먹긴 뭘 해먹어. 당신이나 나나 요리할 시간 없잖아. 그냥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집에서 밥 냄새가 안 난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당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기억나?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기억 안 나.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힘드셔서 반찬 안 하신다며. 잘 됐지 뭐.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쉬셔야지.
지은의 무심한 대답에 준호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다음 날 아내 몰래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웬일이냐, 이 시간에? 저는 마침 모델 교실 동기인 경자 씨, 숙자 씨와 함께 읍내 찻집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 밝고 힘찬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혹시 집에 김치 담그신 거 좀 남은 거 있으세요? 집에 김치가 뚝 떨어졌는데 제가 어머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김치? 아이고, 어쩌냐. 김장한 지 오래돼서 벌써 다 떨어졌네. 올해는 나도 이제 힘들어서 김장 같은 거 안 하려고.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다른 반찬이라도. 반찬은 무슨 반찬? 나 이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바쁜 몸인데. 지금도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나와 있다. 미안하지만 이제 반찬은 너희가 알아서 해 먹든지 사 먹든지 해라. 나 끊는다. 저는 아들의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경자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아들 전화야? 무슨 일 있대? 아니, 별일 아니야. 반찬 좀 해달라고. 아주 어리광이 늘었어.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숙자 씨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습니다. 아이고, 염치도 없네. 지 마누라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지들이 해먹을 것이지, 어딜 감히. 우리는 함께 아들 녀석을 흉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묘한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은 아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단칼에 그것도 즐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늘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어주던 어머니였는데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서운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에 차마 더 때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반찬 안 하신대. 김치도 다 떨어졌대. 아내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잘 됐네. 어머니도 이제 당신 인생 즐기셔야지.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면 돼. 요즘 반찬 가게 얼마나 잘 나오는데 걱정 마. 아내의 그 말은 불난 아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든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며느리 김지은의 삶에 정확히 그 말이 들어맞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 그리고 상사의 압박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신경이 곤두서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쳤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찝찝한 피로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멀리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었어요. 지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어 내려가 보니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사 일과 병원 일을 병행하려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어요. 남편 준호도 야근이 잦아 아이를 돌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아이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거나 집에 혼자 남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 친구들에게 SOS를 쳤지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나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떡하니? 우리 애도 시험 기간이라 내가 봐줘야 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죠. 그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빡빡한 현실에 지은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지은에게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안 되겠다. 어머니께 한번 부탁드려볼까? 준수 좀 며칠만 봐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돼. 왜 안 돼? 어머니 요즘 시간 많으시잖아. 손주인데 당연히 봐주시지. 싫어.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답답해했죠.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발.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지은이 소리를 빽 지르자 준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우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밥 한 끼 차려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듯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차마 무슨 낯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한창 며느리 걱정은 까맣게 잊고 새로운 인생의 재미를 붙여갈 무렵이었어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서 배운 실력으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인스타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헤맸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니 제법 그럴듯한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제 첫 게시물은 바로 새로 바꾼 단발머리를 하고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해서 활짝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법 만족스러운 사진이었죠. 어머, 정임 언니. 이거 언니 맞아? 너무 곱다. 경자 씨와 숙자 씨가 제 사진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두 사람은 당장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시니어 모델 교실 친구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새로 배운 레시피로 만든 근사한 요리 사진,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서 찍은 풍경 사진 등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짧게나마 제 기분을 담은 글도 썼죠.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같은 글들이었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델 교실 친구들의 자식들이 제 계정을 보게 되고 그게 또 친척들에게 알려지고 결국 아들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였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이나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인스타그램 시작하셨어요? 저희 사촌 동생이 알려줘서 봤는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별꼴이다. 너도 봤냐? 그거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야. 아니에요. 사진 속 어머니 모습 너무 멋지고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아들 어깨 너머로 제 사진들을 훔쳐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진 속의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며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활기차고 멋진 시녀성이었죠. 아마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금 하게 행복을 누리는 제 모습이 꽤나 얄밉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미삼아 지원했던 지역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에서 덜컥 예선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몇 번이나 합격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당장 제 SNS에 올렸죠. 저 본선 진출했어요.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요.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언니, 우리가 가서 플래카드 들고 응원할게. 할머니, 화이팅. 손주의 댓글까지.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화려한 외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제 SNS가 동네방네 화제가 되고 시니어 모델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퍼지면서 제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달력은 어느덧 제 손주 준수의 생일이 있는 달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방 달력에는 오래전부터 손주 녀석의 생일날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 생일잔치에 해갈 음식 목록을 짜고 손주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며 읍내 시장을 몇 번이고 오갔을 겁니다. 녀석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재우고 알록달록한 잡채를 만들고 미역국을 한 솥 끓여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의무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안 가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하는 오래된 모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내가 그 집에 가서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란 말이냐. 내 자존심은 어떡하고 하는 차가운 이성이 그 고개를 짓눌렀죠. 그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흉터가 날 굳은 날 욱신거리듯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모델 교실을 마치고 경자 씨, 숙자 씨와 함께 단골 찻집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을 본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영 안 좋네. 곧 있으면 우리 손주 녀석 생일이거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영 복잡해서 그래. 제 말에 숙자 씨가 자기 일처럼 발끈하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가긴 어딜까? 언니 정신 차려. 언니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왔는지 벌써 잊었어? 밥 한 숟갈 안 줘서 굶기고 짐짝 취급하던 사람들한테 또 가고 싶어? 그래도 애 생일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다 차려줬거든.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지.
언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방식에 얽매여서 상처받고 살 거야. 이번에 언니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언니가 없으면 그 집 잔치도 없다는 걸 말이야. 숙자 씨의 단호한 말에 경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숙자 말이 맞아, 언니. 그렇다고 애 생일을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대로 축하해주면 되잖아. 선물 좋은 걸로 하나 골라서 택배로 싹 보내고 전화로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되지. 언니가 꼭 몸소 가서 음식 나르고 설거지까지 해줘야 그게 축하하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안개 속처럼 뿌옇던 제 마음이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방식이 꼭 예전과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나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손주를 향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손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 장난감 가게가 아닌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친해진 젊은 엄마에게 요즘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미리 물어봐 둔 덕분이었죠. 녀석이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게임기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번쩍이는 매장 안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손주가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 문구 코너에 들러 예쁜 생일 카드도 한 장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카드에 편지를 쓰려니 막상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준수에게 1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할머니가 모델 대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올해는 직접 보러 가지 못하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대신 우리 준수가 제일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보낸다. 이걸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할머니가 멀리서도 항상 우리 준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렴.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포장된 선물과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택배 상자를 붙이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떠나보내고 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집에서는 손주의 생일을 앞두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이는 회사 일과 친정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내심 제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와서 손주 생일상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아이를 돌봐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도록 제게서는 전화 한 통 없자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겠죠. 남편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볼까? 하고 눈치를 봤지만 지은은 자존심 때문에 됐어.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마시면 마는 거지하며 애써 태어난 척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주 생일 당일 그들 가족에게 도착한 것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제가 아니라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였습니다. 지은은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크게 실망했을 테죠. 상자를 열어본 준수는 갖고 싶었던 게임기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선물과 함께 들어있는 현금 봉투와 제 편지를 읽어본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지은은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손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선물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마음에 드니 다행이구나. 생일 축하한다. 네. 근데 할머니, 왜 안 오셨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기다렸는데.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저는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뒤에 시니어 모델 대회 본선에 나가잖니. 지금 그거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우리 준수 이해해 줄 수 있지? 할머니가 이번에 상 타면 그 상금으로 우리 준수 더 멋진 거 사줄게. 와, 진짜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저도 할머니 응원할게요. 꼭 1등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해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무대 위에서 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생일 소동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네 집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부부가 무리해서 장만한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매달 늘어나는 이자와 아이 교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벅차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 지은이 회사에서 맡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예상했던 성과금마저 반토막이 나버렸죠. 부부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어요. 저는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 삶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델 대회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배운 것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맛집 정보를 공유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특히 경자 씨, 숙자 씨와는 단순한 동네 친구를 넘어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쌈짓돈을 조금씩 모아 내년 봄에는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보자며 들뜬 마음으로 여행 책자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렇게 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모아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다, 아직. 텔레비전 보고 있었다. 웬일이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경제가 어렵다는 둥, 회사가 힘들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한참을 뜸들이던 아들은 마침내 아주 어렵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런 부탁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일이냐? 말을 해봐라. 혹시 어머니께서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면 저희에게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자가 너무 올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이 막막해서 그럽니다. 금방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얼마나 필요하냐? 내일 아침 바로 붙여주마. 라고 말하고 싶은 모성애가 불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밥 한 끼 내주지 않던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집의 냉랭한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은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돈이 아쉬우니 손을 내미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서운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나도 요즘 돈 쓸 때가 많아서 너희에게 빌려줄 만큼 큰 돈은 없단다. 네. 아,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친구들하고 내년에 해외여행 가기로 약속해서 그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단다. 모델 대회 준비하는데도 의상비다 뭐다 해서 은근히 돈 들어갈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주기가 어렵겠구나. 제 설명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제 나의 돈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일 것이다. 너희의 비상금 통장 역할을 했던 과거의 나는 이제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늘 자신들의 요구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줄 알았던 어머니의 거절이 그는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대판 싸웠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봐요. 당신 어머니 이제 우리 완전히 버렸어. 어떻게 아들이 힘들다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라며 저를 원망했을 테고, 아들은 당신이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머니께 그런 부탁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라며 아내를 탓했겠죠. 그들의 싸움은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아쉬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존재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상사 돌고 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며느리 지은이 시어머니인 제게 했던 행동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스란히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친정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퇴원은 했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전문 간병인을 구해보려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연차를 모두 끌어다 쓰며 회사와 친정을 오가는 고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지은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친정에 들러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겨우 몇 숟갈 넘기던 친정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지은아. 너 시어머니는 건강은 하시고? 네. 아, 네, 건강하세요. 그래, 가끔 와서 뭐 반찬 같은 거라도 좀 챙겨주시디? 너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친정어머니의 그 순수한 물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힌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차마 제 입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제는 우리 집에 발길도 안 하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지 않았던 그 최소한의 정을 이제는 친정어머니를 통해 간절히 바라게 된 자신의 모순적인 상황에 지은은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차가운 배달 음식을 데워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으로 지쳐 돌아온 그녀는 식탁에 홀로 앉아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밍밍하고 자극적인 국물을 억지로 삼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차려주던 그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요. 그 밥상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갑작스러운 그들의 방문에 저는 적잖이 놀랐죠. 그들의 양손에는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고급 영양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빌러온 사람들처럼 두 사람의 얼굴은 어색함과 미안함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나가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웬일이냐, 미리 연락도 없이. 어머니, 그냥 얼굴도 뵐 겸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요. 아들이 쭈뼛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들을 손님 대하듯 거실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가차를 내왔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구수한 둥글레차가 아닌 손님 접대용으로 사다 둔 고급 녹차 티백이었죠. 찻상에는 직접 만든 약과나 한과 대신 백화점에서 사온 예쁜 쿠키를 몇 조각 곁들였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제가 모델 교실에서 워킹 연습을 하는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패션 잡지와 여행 책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세상의 중심이 이제는 그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증거들이었죠. 한참이나 참한 홀짝이던 며느리 지은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가고 시선은 바닥에 떨군 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지자 마지못해 내뱉는 형식적인 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지난 일은 다 지난 거다. 나도 다 잊었다. 그러니 너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너희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겠니. 내가 다 이해한다. 제 말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너그러운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너의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 나는 이미 너희 없이도 잘 사는 법을 터득했으니 앞으로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차가운 의미가 숨어 있었죠. 제 대답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들고 온 선물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현관문 앞까지 배웅했지만 예전처럼 아들의 손을 잡거나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방문은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슬픈 술주정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갑자기 현관문이 쿵쿵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흐흑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호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일단 물부터 한 잔 마시고. 아니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간 날부터 시작된 아내와의 미묘한 갈등, 저의 변화에 대한 당혹감, 반찬을 부탁했다, 거절당했을 때의 서운함, 그리고 돈 문제로 제게 손을 벌려야만 했던 자신의 비참함까지. 아들은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는지를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토록 힘들었구나. 그런데 아가, 지은이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나는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아내의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던 며느리 김지은이 아닌 김지은이라는 한 여자의 아픈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사돈댁 어른들은 두 분 모두 교육자 출신으로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내야 하는 일종의 결과물 같은 존재였대요.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따뜻한 칭찬이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만 잘했다는 무미건조한 말을 들었고 그 외에는 늘 이것밖에 못하니? 더 노력해야지 같은 채찍질만 당하며 자랐다는군요. 그 집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고 지은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지은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에게 도움 요청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던 거죠. 결혼 후 그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저처럼 모든 것을 살뜰하게 챙기는 시어머니의 존재는 그녀에게 커다란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제가 베푸는 호의와 정성을 고맙게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마침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심하게 질책을 받고 온 날이었다고 해요. 집은 엉망이고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완벽한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로받고 싶었지만 차마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던 어리석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결국 저를 밀어내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들은 아내의 그런 깊은 속내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이라고만 몰아세웠던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의 긴 고백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 사랑을 주는 법도 서툴렀던 그 아이의 서툰 삶이 너무나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로 엉망이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깊은 사정이 있었구나. 아가도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제 위로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의 상처가 깊다는 것은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아들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내 아내의 그 아픈 상처가 이 늙은 시어미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단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이해는 이해고 잘못은 잘못이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직접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내게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란다. 이제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다. 저는 아들에게 따뜻한 해장국을 한 그릇 끓여 먹인 뒤 택시를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느리 지은의 아팠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내내 파문이 일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에 대한 분노는 이제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먼저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말처럼 진정한 화해는 그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야만 가능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시니어 모델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매일같이 워킹 연습과 포즈 연습에 매진했죠. 언니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연습에 통 집중을 못하네. 연습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숙자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숙자 씨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잘못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 하지만 늘 신중한 경자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숙자 말도 맞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그 며느리라는 사람 성격에 아마 죽어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 못할걸.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 영영 담쌓고 살게 될 수도 있어. 언니,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경자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아들과도 영영 서먹하게 지내는 것.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결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서 받는 존중이었지 단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델 대회 때 입을 의상을 옷장에 걸어두고 바라보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제 심장을 조여왔어요.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때쯤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나다. 시험이다. 저녁은 먹었고? 아, 네, 어머니.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지. 너 혹시 내일 오후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제 예상치 못한 말에 며느리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저를요? 제가 뭐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곧 대회에 나가지 않니? 대회 끝나고 뒤풀이 파티가 있다는데 내가 입고 갈 만한 옷이 하나도 없구나. 너 옷 잘 고르잖니? 내일 백화점 가서 나랑 같이 옷 좀 골라주면 안 될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청하는 것.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관계의 주도권을 잠시나마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일 어디서 뵐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백화점 앞에서 만난 며느리는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곧장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우리는 옷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죠. 어머니, 이 색깔은 어떠세요? 어머니 얼굴에 잘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 좀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화사하게 입으셔야 더 보기 좋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지은은 전문가처럼 제게 어울리는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확실히 저보다 뛰어났죠. 탈의실에서 그녀가 골라준 짙은 남색의 원피스를 입고 나왔을 때 지은은 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꼭 맞춘 옷 같아요. 그 미소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을 사고 난 뒤 저는 며느리를 백화점 꼭대기에 있는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도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며느리를 위해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꾸짖거나 원망하는 대신 저의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지은아, 사실 나도 너만 했을 때 참 힘들게 살았단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호되게 겪었고 무뚝뚝한 내 시아버지 비위 맞추랴, 너희 아빠 키우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 제 뜻밖의 고백에 지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여자로서 사는 게 참 힘들겠다. 일하랴, 애 키우랴, 남편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지. 나도 다 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눈에서 그토록 참고 참았던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고 지은은 어린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한참을 서럽게 울던 며느리는 이내 본물이 터진 듯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닌 한없이 작아진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처럼
완벽한 엄마이자 주부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뒤엉켜 결국에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말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녀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 마음에 제가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뽑아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진심이 담긴 사과 앞에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우는 며느리의 손을 이끌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을 벗어나 허름하지만 정겨운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밥집으로 향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나는 그런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방금 끓여낸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펄펄 끓는 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나오자 저는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두부와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사람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속상할 땐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으면 그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나한테도 좀 기대고 나눠도 괜찮다. 제 말에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의 서러운 눈물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어색함 없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얹어준 김치찌개를 눈물과 함께 밥에 쓱쓱 비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게 끝내 내어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밥 한 끼의 상처를 이제는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깨끗하게 씻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밥을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고된 회사 생활 이야기, 점점 커가는 손주 이야기, 그리고 저의 새로운 도전인 모델 이야기까지.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두 여자였죠. 그날의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신뢰와 애정을 다시 쌓아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해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본선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매만지고 전문가의 손길로 화장을 받으니 거울 속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어색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대회장 대기실은 저처럼 저마다의 꿈을 안고 도전한 어르신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20살 청춘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무대 뒤에 섰을 때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넘어지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드디어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워킹을 하고 연습했던 포즈를 취하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는데 제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자 씨와 숙자 씨가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열심히 흔들며
목청껏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들 준호와 손주,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설픈 솜씨로 만든 커다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모델 남정임, 최고, 사랑해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 때문에 비틀거릴 뻔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대회에서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도 값진 가족이라는 상을 되찾았으니까요. 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이전의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집으로 가는 차 안은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 부엌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은이는 서툰 솜씨였지만 어머니, 이건 어떻게 썰어요? 간은 뭘로 맞추면 돼요? 하고 물어가며 열심히 저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팔을 걷어붙이고 채소를 씻었고 손주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제잘거렸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고소한 불고기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저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거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문득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밥 한 끼에 서러워 눈물 짓던 그날부터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오늘의 이 평화까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나의 행복을 되찾고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이 결국 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와 책임으로 얽힌 사이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삶을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한 번 뒤집혔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니어 모델 대회가 끝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는 제가 먼저가 아닌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용건이라도 있는 듯 어머니, 저번에 알려주신 그 나물 무침에 액젓을 넣는 게 맞죠? 하고 묻다가 이내 회사에 진상 손님이 왔는데 하며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고 때로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빗대어 조언을 해주었죠.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나 눈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설렘과 기쁨만이 가득했죠.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주 녀석은 할머니 하고 달려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고 저녁에는 다 같이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은이는 아직 요리가 서툴렀지만 이제는 못한다고 빼는 대신 어머니, 제가 설거지는 다 할게요.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와 저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 삶 역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비록 대회에서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저의 도전은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고 그걸 계기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행사나 캠페인에 모델로 참여할 기회가 종종 생겼어요. 경자씨, 숙자씨와 함께 화사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제게 늙을 틈도 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SNS 친구도 제법 늘어서 이제는 제법 유명 인사가 다 되었답니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 같던 우리 가족의 평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에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사돈댁, 그러니까 지은이의 친정 부모님 문제였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아빠 칠순 잔치 때문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은이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안사 부인은 당신 남편의 칠순 잔치를 그저 조촐한 가족 식사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당신 남편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명예롭게 정년퇴임한 것을 온 세상에 과시라도 하듯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겠다고 선언하셨다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하객들에게 대접할 식사, 답례품, 그리고 당신들이 입을 고가의 한복까지 그 모든 비용을 오롯이 딸인 지은이와 사위인 준호가 감당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니?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 묻자 지은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아빠 체면, 당신 체면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사 부인은 하객으로 올 남편의 옛 동료들과 제자들 앞에서 딸과 사위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준호에게는 장인어른을 위해 최고급 외제차를 선물할 것을, 지은에게는 자신을 위해 명품 가방을 사줄 것을 은근히 요구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제 겨우 대출 이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사돈댁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며느리 지은이의 상태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듯한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은이었다면 아마 이 모든 압박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우리 가족 모두를 밀어냈을 겁니다. 과연 지금의 지은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부터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전전긍긍해야 했던 어린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늘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멀리서 조종하고 평가하고 있었죠.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아까 장모님 전화 받고 나서부터 계속 안 좋네. 남편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지은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갈 뻔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다 돈 문제야.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착한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까지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당신 혼자 너무 애쓰지 마. 어떻게 당신 부모님 일이 당신 혼자만의 일이야. 나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다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자. 응? 어머니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 죄송해서.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제 우리는 한 팀이잖아. 어머니께서도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내가 내일 당장 어머니께 연락해서 주말에 찾아뵙자고 말씀드릴게. 남편의 그 든든한 말에 지은은 그만 와락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 사람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어요. 지은이는 제 앞에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고 이기적인 분들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이랑 다 잘 지낸 줄 아니. 나도 내 시아버지 형제들 때문에 속 썩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특히 내 시삼촌이라는 사람은 어찌나 허풍이 심하고 남들한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자기 자식 결혼시킨다고 우리한테 와서 집 보증금을 빼달라질 않나. 사업한다면서 퇴직금을 빌려가서는 강간무소식이질 않나. 그때마다 내 시아버지는 형제라고 편만 들고 나 혼자 끙끙 앓느라 아주 속이 새까맣게 다 타들어갔었지. 제 이야기에 아들 내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아니? 그건 시삼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였는데 나 혼자서만 그걸 다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내가 그때 내 시아버지 손을 붙잡고 여보, 이건 나 혼자 감당 못하겠으니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마음고생은 안 했을 거다. 저는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이건 너 혼자의 짐이 아니야. 내 부모님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우리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다. 알겠니? 제 말에 지은이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대고 사돈어른 칠순 잔치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호텔 잔치가 정소원이라면 하객 수를 줄여서 소규모로 진행하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선물은 너희 아빠가 평생을 책만 보고 사신 분인데 번쩍이는 외제차보다 더 의미 있는 선물이 있지 않겠니? 예를 들면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쓴 편지를 모아 책으로 엮어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너희 엄마 명품 가방은 이번에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가 돈을 모아 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어떻겠니? 제 아이디어에 지은이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잔치 때 사돈댁 어른들께 드릴 이바지 음식은 제가 책임지고 도맡아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아무리 호텔 음식이 좋아도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음식은 또 달라야지. 내가 아주 보기 좋고 맛도 좋게 정성껏 준비해 갈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마라. 물질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담긴 그 제안의 녀석은 큰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 부당한 요구에 맞설 용기와 계획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돈어른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사돈어른의 명성에 걸맞게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안사 부인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우리 가족을 향한 눈초리는 영 곱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제가 정성껏 준비해간 이바지 음식을 보더니 사부인은 요새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런 걸 다 손수하시고 요즘은 그냥 백화점에서 맞추는 게 더 깔끔하고 좋은데 라며 비꼬듯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안사 부인이 여러 친척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을 돌며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위가 글쎄 이번에 장인어른 칠순이라고 책을 만들어 선물했지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이 작아서 큰 선물은 할 줄도 모르나 봐. 호호. 그 말에 좌중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사 부인이 제게로 다가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악착같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사부인은 편하게 취미 생활이나 즐기시고 우리 지은이가 시집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공격이자 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 서서 저를 보호하듯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겁많고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 지은이는 낮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방금 엄마가 한 말, 저희 시어머니와 제 남편에게 아주 큰 무례를 범하신 거예요. 사과하세요. 지은이의 당당한 태도에 안사 부인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체면을 위해 제 자신과 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삶이 아주 행복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남편과 제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이 아빠께 드린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 가치를 몰라주신다니 정말 유감스럽네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죠. 어머니 여보,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진짜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모델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을 나온 우리는 마치 감옥에서 탈출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한참을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너무했나요? 하고 걱정했지만 아들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니, 당신 오늘 진짜 멋있었어. 최고였어 라며 아내를 칭찬해 주었죠.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서름에서 벗어난 지은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싼 호텔 레스토랑 대신 강변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들고 나란히 벤치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대신 따스한 저녁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손주 녀석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저희 주위를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폭풍우가 닥쳐와도 함께 손을 잡고 맞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동안 각자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핥히고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게 아들의 아내나 어려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딸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가족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정말이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이죠.